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뉴욕 증시는 시리아에 대한 위기에 대한 우려감 속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9월 1 노동절 휴일인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대한 우려는 일단 진정됐지만 시리아 위기감이 여전히 투자 심리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에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 자체도 한산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1%, 0.32% 하락하며 8월에 2012년 5월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0.84% 하락했습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 유럽 증시도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발표된 신뢰지수가 기대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정부의 시리아 제재안을 거부했지만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됐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1.1%씩 내렸고 프랑스도 1.3% 내렸습니다. 시리아 군사 개입을 놓고 국내외에서 회의론이 부상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독자적 소송받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와 구체적인 사망자 숫자를 공개하며 군사 개입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31일 긴급 회견을 열고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스스로의 시간표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시리아의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증거를 담은 비밀 정보 보고서를 공개했고 구체적인 피해자 숫자도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같은 보고서 내용을 30일 의회 지도자들과 주요 상임위 멤버들을 상대로 브리핑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 심리가 하락했습니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82.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높지만 전월의 85.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항목별로는 현재의 경제 여건 지수가 전월의 98.6에서 95.2로 내려갔고 경기 기대 지수도 76.5에서 73.7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 전망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9월 2일 미국의 노동절 휴가를 앞두고 시리아 공습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 떨어진 $107 6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영향은 미미했고 미국의 노동절 휴가까지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따라 급등했던 유가도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도 시리아 위기감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2% 낮아진 $1,396 10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7월 경기 신뢰지수가 전월 92.5에서 95.2로 올랐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 집계 시장 전망치 93.8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2년 내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지난 2분기에 18개월간의 위축세에서 벗어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경기 회복세는 모멘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 상황은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로존의 지난 7월 실업률은 12.1%를 기록하며 전월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달 동안에 4% 넘게 내렸었고요. S&P 500 지수도 지난 한 달 동안 3% 이상 내리면서 작년 5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한 달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됐고 여기에 시리아에 대한 내전 미국에 대한 개입 가능성까지 겹치게 되면서 낙폭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감은 이어지는 9월장에도 그대로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보면서 9월 한 달간도 내다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8월의 마지막 거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시리아 공습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 이런 우려감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라는 내용도 전해졌는데요. 이전에 이제 시장은 마감이 됐고 미국이 단독 공습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조금 나왔습니다. 금요일 지난주였죠. 다우지수는 0.21%가 하락한 14,81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84%가 내렸습니다. 3,58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32%가 떨어진 1,63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내부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러시아는 이것이 적확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금일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의회가 이번 달 9일에 개원하기 때문에 빨라야 9일에 의회에서 이 표결 처리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 6, 7일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 지표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8월 미국의 소비심리지수는 82.1로 발표가 돼서 7월 85.1보다도 다소 좀 떨어졌고 7월 개인 소비지출도 예상치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서 경제지표도 증시가 올라가는데 보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금요일 영국의 FTSE 지수는 1.08%가 하락한 6,41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1.12%가 하락했고 프랑스의 캬크 40 지수도 1.32%, 이탈리아 MIB 지수도 역시 똑같은 수치인 1.32%가 내렸습니다. 유럽은 7월 실업률 수치가 6월과 같은 12.1%로 발표가 됐고요. 8월 EU의 경기 신뢰 지수가 95.15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지만 역시 시리아의 공격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 여부를 이제 9일 개원하는 의회 승인에 붙여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습 결정은 미뤄졌는데요. 네, 그동안 주말에 나왔었던 시리아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미국이 단독 공습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단독 공습은 거의 현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여론의 부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에서 다소 번복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미국 여론의 지지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9월에 의회가 개원이 되면 당장 이제 시리아 공습에 대한 표결 처리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데프트 슬링, 미국의 현재의 부채 상한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난 주중과 주말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영국이 이제 의회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공습에 다소 현재 미국과의 공동 작전이 다소 지체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영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와 미국이 공동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소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달 이제 5일과 6일 날
러시아의 페테르스부르크에서 G20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요소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잘 살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4일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유엔의 시리아 화학무기조사단은 지난달 말일로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철수를 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만약에 화학무기 사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의 힘을 조금 더 북돋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리아 군사계의 문제로 조금 한 발짝 뒷걸음칠 그 느낌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고용지표 앞으로 이 9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내용 한번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은 이제 토요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요. 네. 시장의 영향은 이제 월요일 날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에 뭐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9월 FOMC 회의가 17일과 18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공교롭게 우리는 이제 추석이라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더라도 이 영향력은 그 다음 주 23일 월요일 날 이제 영향이 좀 우리 시장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9월 22일에는 메르켈 총리의 이제 그 총선도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번 주는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는 6일 날 발표되는 8월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상보다 실업률이 내려가고 고용자 수가 높은 수치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9월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은 반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의 내용을 이제 개진하거나 9월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그 8월 실업률은 7월 실업률 수치와 같은 7.4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비농업분 취업자 수는 7월에 16만 2천 명이었는데요. 8월에는 18만 명 정도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8월 제조업 PMI가 공개됐는데 기준선도 넘었고요. 예상치도 넘으면서 올해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수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확연하게 좀 그 대기업들의 경기 상황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수치가 51로 발표가 됐습니다. 7월에 50.3 대비해서도 0.7%포인트가 올라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5월 50.6보다도 현재 올라간 수치고요. 올해 나온 수치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3개월 만에 반등세가 나타났고 2개월 연속 현재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HSBC가 발표하는 8월 PMI 예비치는 50.1로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확정치는 50.2로 예비치보다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기업들의 경기 상황이 현재 앞에서 이끌어주고 있고 중소기업의 체감지수도 조금씩 현재 나아지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확정치가 예상치보다 조금 내려가게 될 공사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8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PMI 그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신규 주문이 52.4로 7월 50.5 대비해서도 올라간 수치가 나왔고요. 수출 지수도 50.2, 둘 다 경기 확장 기준 50을 웃도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체감 지수는 그 중소기업이 49.1로 다소 조금 부진한 부분이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기차가 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리커창 총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미니 부양책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영업세를 일시 면제해주는 이런 조치들이 조금씩 효과를 현재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는 시기가 10월 초쯤으로 구체화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달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달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얼추 이제 소비세 인상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대로 이제 그대로 가져갈지 여부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의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0월 4일 날 소비세 인상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난 주말 보도를 했습니다. 2분기 GDP 잠정시 수치를 보고 이제 판단한다는 결론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아베 총리는 자민당 내 소비세 인상 심의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전문가들이 현재 수기를 통해서 소비세 인상 여부를 현재 판가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60명 중 43명인 71.6%가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소비세 인상 심의기구도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찬성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 1일부로 5%에서 8%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많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IMF가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잘 이번 달에 그 통화가치 하락을 잘 방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IMF가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의 올해 GDP 경제 성장률을 종전 6.3%에서 5.25%로 다시 낮췄습니다. 이 배경으로 물가가 많이 현재 올라가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 개선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현재 꼽았는데요.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달 29일이었죠.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기준금리를 7%로 50bp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 1분기와 2분기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가 현재 늘어나고 있고 7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8.6%로 현재 올린 기준금리 7%보다 상당 부분 현재 물가 수준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TBS 국가들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 이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움직임이 이번 달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1920선 위로 올라오면서 8월 초반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흐름 쭉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왜 빠졌고, 왜 올랐고,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6월 초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에서 177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이때가 이제 전혀 예상 못했던 버냉키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이때 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주도주 자리에서 이탈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냐. 1770부터 19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버냉키가 결국 완화적 발언을 하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이때 나타났던 현상들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시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아니라 주변주의 반란이었죠. 그러니까 바보들의 반란이라고 표현했던 조선, 철강, 화학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주도주가 이탈을 하면서 빠진 거고요.
나머지 이제 단등을 할 때는 뭐냐면, 빠진 종목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동안 바닥을 다졌던 종목들이 올라왔다는 게 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8월 초부터 8월 2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는 아시아 금융위 기설이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1930포인트부터 1840포인트까지의 짧은 사이클이 좀 진행됐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큰 사이클은 앞부분에서 6월 초에 진행을 했고요. 8월 초에는 짧은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금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는 뭐냐면 1840포인트부터 1926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이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단계별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방향들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표현되는 방법들이 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지수의 움직임만을 지금 보지만, 지금 종목들이 어느 쪽에서 움직이는지, 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이, 요번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올라왔을 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만 집중됐냐면 유동성 논란만 계속됐던 거죠. 그러니까 버냉키가 뭐라고 했다, 버냉키가 좀 완화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됐다, 무슨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에 대한 논쟁만 지금 계속 전개되는 그런 흐름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경기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배팅을 하는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 1, 2 종목의 어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증시에 좀 미칠 영향들을 좀 점검을 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논쟁이 맞냐, 경기 논쟁이 맞냐. 유동성 논쟁은 지금 바닥권까지에 대한 부분을 웬만큼 반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는 유동성 논쟁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이고요. 이제 올라오게 되면 경기에 대한 논쟁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적인 변화들도 좀 많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외국인들이 왜 사고 있냐, 뭘 사고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 증시의 경기 회복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지금 선진 시장에도 지금 매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타 등등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태이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내부에서 포트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과 한국이 대안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지난 한 주 1조 4천억 정도의 매수 규모에서 거의 1조 정도가 몰렸는데, 여기에는 좀 의문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이 배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철강, 화학, 조선까지도 좀 확대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좀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외국인이 요번 주에 지수는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 종목이 좀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지금 포인트라고 일단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향후 금주에 이제 장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월초에 좀 집중되는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중국의 PMI 지수는 이제 51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결국 미국의 고용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또 반복되는 게,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유동성 얘기가 다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논쟁에 대해서 다시금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규모와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결국 미국의 고용 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일단 다음 주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긴 하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또 얘기가 될 게, 결국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지금 수위를 높이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경제 지표를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자체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의 매매 전략들을 좀 같이 좀 다시 보셔야 되는데요. 금주에는 아마도 앞부분에서 좀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 확산 여부, 그러니까 지금 한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이 매수 확산 여부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매수는 주변주로 확산되긴 어려울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진짜 매수의 그 이유는 결국 선물옵션의 만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방어적 측면에서의 어떤 매매만 진행되지 얘네들이 그 다각도로 여러 종목을 확산해서 본격적인 매수에 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확산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다만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산 물량을 크게 공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 지수대를 좀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나치게 이제 초대형주에만 집중됐던 매기가 이번 주에는 주변주로서 그러니까 그동안 못 올라갔던 주변주로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완화되는 코스닥의 외국 매도 규모 이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반등에 대한 어떤 중소형제 반등의 기미가 좀 제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매 전략은 초대형주 중심으로는 주초반에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환매에 좀 대비하는 준비가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해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국내 경기 회복에 베팅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기존의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다른 조선, 철강, 화학 쪽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소형주의 매기 확산 여부 판단하시는 것도 이번 주에 중요한 판가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일정들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 전망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 주간의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밖에서는 이 시리아 군사게임 문제로 노이즈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국내 증시는 301선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또 그 규모도 확대됐는데요. 네, 지난주 초반에 이제 시리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영국이라든지 선진국의 시리아 공격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요동을 쳤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이슈가 발발하고 나서부터 주가는 상승을 전환했다는 부분들. 엄밀히 따지면 수요일 아침에 개파를 크게 나왔지만은 보합으로 마감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점 대비해서 한 3% 넘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엔 시리아보다는 외국인의 매수가 주요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불과 5일 만에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순매수를 했다는 부분들. 선물 쪽도 15,000계약 정도에서 16,000계약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1920포인트 뭐 최근에 고점대로 고점대에서 마감했던 모습을 띄었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인데요. 코스닥은 이러한 훈풍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부분들이죠.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 약간 이제 셀트리라든지 대형 종목이 좀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추가 하락을 멈추면서 마감했다는 거에 좀 만족을 하면서 한 주가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뉘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국내 증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한국 CPI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좀 관심이 없었던 건데, 최근에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이 오늘 발표가 된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 마켓 PMI, 최종, 결과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9월 4일에는 미국 7월 무역 수지, 그리고 미국 ISM 뉴욕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9월 5일에는 미국 제조업 수주, 그리고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동향,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ADP 8월 취업자 변동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유로존에서는 통화정책회의, 일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9월 6일에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변동수하고 미국 8월 실업률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6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는 경제 일정들을 살펴봤을 때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주 초반보다는 주 중반 이후에 경제지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미국은 4일 정도의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일단은 주 중반까지, 그러니까 9월 한 4일까지는 아주 크게 시장을 좀 요동시킬 만한 변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그 9월 5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하고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흔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유로존 통화정책회의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6일에 실업률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실업률 같은 경우는 결국엔 다음 주 우리나라 지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 중반에 한번 경제지표 확인하고 주 후반에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올 때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지난주까지는 대내외 악재, 그러니까 좀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흔들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시리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었던 한 주라고 그 주간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번 주부터는 경제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냐, 그렇다면 출구 전략의 우려감이 또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경제지표 조금 안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경제지표 너무 안 좋게 나온다면은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좋게 나와도 좀 그렇고 너무 안 좋게 나와도 좀 그렇게 보이는 약간의 좀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주 중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ISM 제조업 지수하고 실업률 동향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시리아 전쟁 참여 여부가 일단 의외로 공을 넘겼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바마가 한 발 뺐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은 지난주 외국인이 1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조 4천억을 매수하는데 큰 견인을 했던 게 외국인 선물 매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일단 지지난주에 12,000계약 나왔던 부분들이 지난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부 청산이 됐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 가지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홍풍이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거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 수급이 달려 있는데, 일단은 1940포인트 돌파 여부, 뭐 1940에서 1950포인트 정도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닥의 상당히 온도차가 심하죠.
뭐 대형 종목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하한가라든지 뭐 급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맥을 못 주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530포인트 회복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마인드라든지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앞에서도 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시장을 좀 이끌었던 부분들, 코스피 시장을 본다면은 삼성전자나 자동차 종목군들 외에는 아주 크게 올라오진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많이 올라왔던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다소 상승은 좀 보일 수 있겠지만, 뭐 지난주 같은 급등세가 아니라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전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면 경기 민감주들, 뭐 지난주에 외국인 매수세에 한 발 물러서 있었던 뭐 경기 민감주로 할 수 있겠죠. 철강이랄지 뭐 화학, 조선 같은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약간 시리아의 그 정세 동향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증시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를 분석해보면서 그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하는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미국 연준과 관련해 정작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출구 전략 시점보다는 FOMC 구성원 변화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CNBC의 보도였는데요. 결국 출구 전략 이슈와 관련해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구냐, 여기에 조금 시장에 관심이 몰렸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FOMC 구성원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그 차기 연준 의장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썸머스를 이제 지명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자넷 옐런이 이제 부의장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 이제 시장에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의장이 누가 됐든 간에 그 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수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벤 버네키 의장 이후에 나머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벤 버네키 의장의 양쪽 하나를 지지하는 비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그 차기 의장이 바뀌면서 약 5명 정도가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명 중에 5명이니까 지금 벤 버네키 의장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넷 옐런이 의장이 못 되면 임기를 그만둬야 된다고 합니다. 또 레스킨이라는 사람 한 5명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5명이 교체되는 시점이 내년 1월을 중심으로 되는데 그때 의장도 바뀌죠. 이 5명이 비둘기냐 매파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향후 몇 년을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이 바뀌어도 의장의 발언까지 아무리 좋아도
의원들이 못 따라가 주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임기가 거의 확실히 보장되는 직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그 바뀌는 다른 의원들이 비둘기냐 매파냐는 1월달에 꼭 확인해야 된다. 매파일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출구 전략을 바로 가파르게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비둘기파라면 양쪽 하나를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서히 진행하는 그런 식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차기 의장의 어떤 변화도 중요하지만 의원대 변화도 좀 확인해야 된다. 특히 지금 미국은 연준의 자산이 3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축소를 해야 한다. 지금 850억 불 사는 거를 줄이고 그동안 샀던 거를 또 축소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려면 결국 가파르게 하는 정책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 시행 시기가 12월이겠느냐, 내년 초로 미뤄지겠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가운데 자넷 옐런이 연준 의장이 되느냐, 레리 썬거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기 의장이 바뀌는 내년 1월 시점에서 5명의 구성원들도 함께 바뀐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매파냐, 비둘기파냐도 더 중요한 문제겠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아베노믹스가 여러 곳에서 약효를 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10년 넘게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놨었는데요. 이번 소비지표 상승폭을 보면서 아베노믹스의 승리다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안심할 수준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치만 보면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달에 0.4%였고요. 예. 그다음에 0.7%, 지금 요번에 나온 거 0.7%죠.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컸고, 또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검소하다는 표현을 쓰죠. 잘 소비를 안 합니다. 근데 소비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은 아베노믹스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네.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도대체 뭐를 올렸나? 내용 구성을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더라는 거죠. 그것은 얼마 전 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가 돼버렸죠. 그래서 원자력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유라든가 이런 것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바다에 나가서 어선으로 어획을 하려도 불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연료로 써야 되는 그런 불상사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수입보단 수출이 늘어야만이 된다라는 것이 기존 정설인데 수출은 일본 내에서 없죠. 왜냐하면 거의 다 해외에 전쟁기지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유가라든가 원유의 수입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에서는 마이너스 상태지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일본이 빨리 이 부분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가 아닌 실제로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나온 지표는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정권에서는 보이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에 발표된 수치만을 본다면 아베노믹스의 승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끌어올린 요인들을 본다면 아직은 좀 글쎄다라는 반응이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일본은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죠. 앞으로 경기 상황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IMF가 인도 경제가 도전받고 있다며 위기 국면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구제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루피아 폭락도 일단은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진정된 상황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도가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인 거고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인도나 신흥국의 위기를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도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인도가 1991년도에 IMF에 자금을 요청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은 22년이 지났어요.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유로존의 금융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대처가 됐다는 거죠. 다만 인도가 장기 저리로, 그러니까 저리로 돈을 많이 차입을 해서 경제를 부흥시켰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 인도 내에는 자금이 굉장히 많다, 금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는 그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민간인이 들고 있는 거를 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수입하는 데 있어서 유가의 80% 정도를 수입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 달러를 석유 회사들이 산다고 합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달러를 공급하는 쪽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더 이상 달러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루피아 약세가 생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정말 위기라면은 그 인도의 센섹스 장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안 좋게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건 며칠만 흔들었지 실제로는 중요한 부위에서 튀어오르고 있다. 결국 헤지펀드들이 여기에 달려들어서 자기들이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들의 이익 구간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오히려 저평가된 인도를 더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차트를 한번 보면 이 월봉 차트 보면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인도가 위기 국면이다 보기엔 굉장히 어렵죠. 사실 2,500에서 21,000까지 가서 지금 18,600이니까 21,000 대비로는 빠졌지만 2,000 대비로는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위기라고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봐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지난주에 다 2주 연속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인도가 올라서는 모습이 나온다면 루피아의 약세를 통한 인도의 위기를 조장해서 시장을 흔들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인도가 외환보유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도의 상황, IMF는 위기이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은 인도가 그동안 빚을 내서 성장해온 것은 맞지만 빚을 갚지 못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오히려 위기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